오붓하게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많이 신청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인원을 넘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요. 오신 분들과 열심히 제가 준비한 거 좀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딱 한 30%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넘어가면은 더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보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늘 겪게 되는 그 시련의 구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3년도잖아요. 이때 이제 2013년도에 이때 투자를 많이 시작하셨던 분들은 누구냐면 엔지니어 개발자님들이 이때 되게 많이 투자 많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자마자 이렇게 폭락이 와가지고 이때는 마운트 콕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이때는 뭐 매크로하고 큰 상관없고 그리고 하락하고 한 75% 정도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한 36개월 정도 하락기 어렵게 좀 지속이 많이 됐어요. 36개월 정도 약세장이 한 3년이잖아요. 3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요 가격대로 돌아온 거죠. 요 가격대로. 근데 이제 요때 보통 이 저점을 버틴 얼마나 3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요때 보통 딱 도달하면 또 많이 매도를 하긴 해요. 근데 매도를 하면 이제 2017년도가 이제 나오는데 2017년도는 요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1월 1일 날 이제 100만 원이었는데 연말에 한 2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한 20배 정도 올랐거든요. 팔고 나면 또 이렇게 또 엄청 오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지나고 보면 요게 아까 방금 보셨던 거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2013년도는 보이질 않죠. 일단 넘어갔는데 저 밑에 이렇게 그때 고점 저 밑에 있겠죠. 그리고 2018년도는 하락을 이때는 한 80% 했는데 이때부터는 좀 매크로 금융 환경이 영향을 좀 미쳤어요. 저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8년도에 박상기의 맞아요. 박상기의 난이 뭐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데 이제 박상기의 난을 보고 계셨어요 그때? 그때는 박상기 법무장관님께서 이제 거래소는 이제 도박장이라 그래가지고 폐쇄해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그 실시간으로 한 40% 정도 빠지긴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가 이때 4번 정도 계속 올랐어요, 연중에. 그리고 2017년도에 이 가격이 엄청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그 ICO라는 것 때문에 올랐거든요. ICO라고 하는 나름의 트렌드, 그 당시에. 뭐 새로운 자금 조달 뭐 이런 뭐 지금 뭐 되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건 사실 아니지만 그 시기에 있을 때는 좀 되게 혹하긴 하거든요. 또 ICO를 참여해서 뭐 몇십 배 뭐 이렇게 돈 버신 분들 막 등장하고 나다 보니까 ICO 때문에 엄청 올랐는데 이제 금리가 4번 오르기도 하고 그 미국에서 ICO를 이제 불법으로 어느 정도 이제 증권형으로 이제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ICO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랐던 그 이유를 또 떨어질 때는 그 이유를 이제 좀 복제해가지고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18년도 하락이 되게 크게 왔잖아요. 희한하게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한 3년 정도 또 지속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시장에 깊숙이부터 있어서 제 느낌은 이 2018년도 이 시기는 그냥 파티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라서 그렇게 하락한다는 느낌을 생각보다 잘 못 받습니다. 2019년도가 되게 힘든 거죠. 전년도에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가 또 되고 희한하게 또 3년 뒤에 전고점을 또 도달을 하고 진짜 이때 또 많이 파시거든요. 3년 기다리고 팔고 다시 2021년도가 돼서 이때는 한 6만 7천 불, 7만 불 정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22년도에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또 22년도 하락할 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원인을? 연준 금리요. 똑같아요. 공통점은 두 번 다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금리도 올리고 또 하나는 이제 QT도 시작을 했어요. 양적 긴축.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18년도 하락과 22년도 하락 공통점 같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실한 곳들은 막 파산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1번 타자가 이제 루나테라부터 해서 일단 FTX부터 해서 그때는 이제 그 우리 코인을 맡기고 운영해주고 이런 서비스들 되게 많았는데요. 요때 다 파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년은 안 가고 이때는 2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도달했잖아요. 요때가 이제 도달했을 때가 여기 이제 우리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 힘을 받아서 신규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비트코인 ETF 승인과
또 하나가 있죠. 이 시장을 굉장히 많이 구름시켰던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승장은 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그 제도권화되고 있는 과정이 가장 큰 핵심이긴 해요. 그래서 알트코인 이슈는 들어갈 자리가 잘 없어요. 뭐 중간에 작년에 뭐 밈코인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기관, 그러니까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사서 모으는 전략들을 본격적으로 취했고, 그걸 취한 대표적인 뭐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나스닥 100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똑같은 모델을 했던 뭐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이 또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1년 만에 30배, 40배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전략을 펼친 기업들이 국가별로 등장을 하고, 한국말도 한 4개 정도 있어요. 서너 곳 정도. 그러니까 기업이, 상장사들이 보유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한 게 요때입니다. 이게 이 시장을 많이 성장시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하락은, 그렇게 성장시켰던 그들이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번 또 하락의 또 불씨 중에 하나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막 성장시켰던 그 이유가 또 하락할 때는 단초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하락에 크게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락이 많아요. 이 투자 시장, 여기 비트코인 시장이 2011년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이 1달러, 뭐 요게 지금 녹색이 이제 분기 단위로 수익을 난 거, 빨간색이 분기 단위로 손실 본 거, 요거거든요. 요때가 1.1불이고 뭐 너무 초기니까 그 다음 해가 이제 한 7불 정도 됐죠. 근데 지금이 이제 93,000불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중에 이렇게 배수로 하면은 한 몇만 배 되거든요. 몇만 배 되는 이 성장을 했는데 10번 중에 4번은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자산이 몇만 배가 성장을 했는데 10번 중에 4번의 분기, 그러니까 총 60번 중에서요 25번이 거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엄청나게 손실이 많죠. 마이너스 많죠. 이런 변동성이 15년 동안 있는 거라서, 지금의 또 지금 한 고점 대비 30%인데요. 물론 뭐 30%만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 뭐 괜찮다 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30%가 과거처럼 30%가 아니라 50%, 또 50%가 아니라 또 70%, 이런 하락이 두려운 거잖아요. 맞죠? 본인이 약간 그 적립식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적립식 투자가요, 개인이 하기에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경험을 해보니, 저도 지금 투자도 다 적립식 투자로만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물론 적립 투자하면서 이제 시장에 따라 좀 추가 매수나 일부 매도나 하긴 합니다만,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7년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는데, 업계도 있으면서 진짜 많이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ICO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짜 수익이 잘 났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사실 이제 운으로 맞춘 거거든요. 정확히는 누가 잠깐 소개해줘서, 또는 우연히 어떤 이제 막 이렇게 SNS 하다가 정보를 득해서 이렇게 운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몇십 배 또는 몇 배를 이렇게 벌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되게 환상이 딱 빠져가지고 똑같은 방식을 2018년도, 19년도에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그럼 2017년도에 ICO를 통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고스란히 다시, 사람 욕심이 자기 멈추지 않아가지고 2018년도에 다시 ICO를 몇십 개씩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근데 시장이 한 80% 하락하니까 들어갔던 건 99%는 다 이제 뭐 99% 다 하락이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뭘로 수익을 되게 많이 얻었냐면, 디파이 썸머라고, 그래서 디파이 프로토콜로 수익을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득했었어요. 2020년도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 디파이를 통해서 수익을 거뒀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상승장 중에 조금 더 분석을 잘해서 좀 더 골라서 자기 분석력을 통해서 수익을 거둔 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운의 영역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디파이 프로토콜에 투자를 하는 거를. 디파이 2.0이 나왔다고 투자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복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다시 벌었던 게 다시
싹 없어지는 것보다 더 빠져서 없어지고, 이런 반복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이 시장에서는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을 고르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이클은 바뀌어도 계속 살아있는 자산, 살아있는데 오를 수 있는 자산, 그걸 하나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그 자산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적립식 투자였던 거죠.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목표는 장기 투자인 거예요. 이게 좀 깔고 앉아 있어야지 이게 수익이 올라가고. 근데 이제 알트코인에서 차이는, 알트코인은 큰 금액을 못 넣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큰 금액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은 이게 신뢰가 조금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 더 큰 금액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 뭐 40대,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가 있으니까 큰 금액을 넣은 게 이제 뭐 3배, 4배, 5배 되는 거는 이제 수익액으로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면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이제 격언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이 격언을 계속 머릿속에 계속 많이 넣고는 있기는 한데요. 당신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생각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고, 이런 관점으로 이 크립토 시장을 좀 보면 늘 어떤 시기에 되게 확신을 가질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가 항상 늘 하락장이 전환을 하는, 또 단기 고점을 지나고 하락하는, 이런 게 좀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 반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또 메인 주제는 우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은퇴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은퇴 준비를 다른 어떤 자산,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국민연금 기본적으로 하실 거고,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비트코인을 은퇴 자산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오늘은 숫자 좀 보고 기존의 영상에서 안 나왔던 다른 관점의 데이터 좀 보고 그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은퇴 걱정 누구나 다 있잖아요. 진짜 이게 사실 중산층의 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은퇴 걱정을 또 많이 하는 이유는 이따 나오지만 수명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기존의 은퇴를 하는 이 나름의 이 체계들에 대한 뭐 불안감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불안감이 있으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저희 와이프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연금이나 은퇴 얘기가 그렇게 많대요. 실제로 그 주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3층 연금 제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으로 보통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전후로 커버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퇴직연금 또한 그 정도 전후로 좀 커버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정상적으로 좀 불입을 했으면 한 200 정도는 이걸로 좀 커버가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연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도 우리가 예전처럼 한 직장을 오랫동안 계속 막 다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면서 이직도 많고, 예전처럼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꾸준히 하면 되는데 막 중간에 찾아 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지금은 요 정도를 하면 그나마 좀 커버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컨텐츠들 보면 요렇게 좀 해서 한 300 정도에서 한 400 정도를 커버하는 그림들을 많이 설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을 조사해보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금액이 2024년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 전국 평균으로 보면 290만 원 정도이니까, 딱 지금 기준으로요.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10년, 15년 뒤에는 당연히 300 정도로 커버가 그냥 생각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나머지 걸 어떻게 좀 커버할 수 있냐 이건데, 이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늘어나기 좀 뭐 하고요. 여기도 어렵고, 개인연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수익률이 보통은 개인연금 하더라도 한 5에서 10% 정도 연평균 성장률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퇴직연금 401k 보더라도 미국 주식 하면 한 10% 정도를 매년 수익률 내면 그래도 선전하는 거, 고정 전후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직은 여기에 뭐 4층 연금에서 막 비트코인 들어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뭐 연금으로 노후 준비로 비트코인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걸요? 그런 단기 투자 자산을 어떻게 미래 연금이나 은퇴 자금을 할 수 있냐, 이 시선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국민연금 드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때 드셨어요? 그때 국민연금이 어떻게 홍보했는지도 혹시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하나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국민연금 하나면 노후 준비 충분하다. 그래서 88년도 나오면서 또 했죠. 근데 이제 소득 대체율이 커버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이제 퇴직형 개인연금 그래도 이걸 장기적으로 묶으니까 그런 커버 되는데,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대안을 찾는 건데, 물론 이제 이유가 평균 수명이 너무 증가한 게 나쁜 건 아닌데,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했어요. 70년대 65세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86세잖아요, 평균 수명이.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90세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좀 더 지나면 100세는 기본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AI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 바이오 쪽이나 신약이나 이런 쪽이 워낙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포함해서 100세까지는 산다. 그러니까 60세 하면 30년 정도 일단 플랜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은퇴 준비를 하려면 몇 비트가 좀 필요할까? 요거를 더 이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몇 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좀 커버가 될 것 같아요. 15년, 20년 뒤에 1.5개 정도만 있어도 한 개가 딱 넘어가네요, 그죠? 뭐 우선 다 가정이긴 합니다. 가정인데 그게 가정이 어느 정도 현실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4% 룰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연구 논문을 한 건데, 이미 우리 막 은퇴 설계할 때도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은퇴 시까지 모은 은퇴 자산의 4%를 은퇴 첫 해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인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만큼, 인플레이션만큼 그 다음에는 더 늘려서 인출을 하죠. 또 그 다음은 또 더 늘려서 인출을 하죠. 그렇게 하면 한 통계적으로 해보니 30년 정도는 해도 고갈이 안 되더라라는 숫자가 이제 4%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은퇴 자산의 4% 금액을 은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금액 있잖아요. 돈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은퇴 자산을 은퇴 시기에 모아야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는데 많이 쓰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4% 룰은 이 연구 논문 할 때도 주식 채권 6대4 비중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주식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연 한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 5에서 10%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했더니 한 4% 정도 룰이 됐다는 겁니다. 요걸 하나 알고, 그리고 이건 혹시 뭐 네이버에 한번 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 지금 바로 사이트 띄워놓고 하긴 할 텐데요. 그 비트세이빙 계산기라고 치면 그 시뮬레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본인이 한번 해보셔도 돼요. 각자의 좀 케이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은퇴 설계도 있습니다. 은퇴 설계에 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몇 세로 해볼까? 지금 50세고요. 이거 한번 쭉 보시고 본인도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65세 은퇴. 그리고 이따가 제가 연평균 성장률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15년이잖아요. 1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보수적으로 20%로 잡고요. 2.5%가 아니라 아까 4%죠. 4%. 설정을 바꿔보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일단 최대한. 그러면은 15년 뒤에 생활비가 아까 계산 비슷하죠. 월 한 53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4% 룰로 했을 때 이 530만 원보다 넘으면 일단 다른 삼층연금 다 제껴놓고 이걸로 일단 커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매월 이제 얼마 투자인데 154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50달러 정도. 이 15년 뒤에 0.8개 정도가 있으면 이걸 좀 커버하더라. 요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뭐 1개, 뭐 1.5개, 뭐 0.5개 정도 나왔는데, 일단 요 계산으로 하면 요거는 연평균 한 20% 정도 비트코인 오른다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혹시 다른 케이스에서 본인 한번 좀 놓고 싶은 케이스 있으세요? 사회초년생. 야, 사회초년생은 진짜 조금만 해도 될 건데. 사회초년생은 25세인가요, 지금? 65, FM대로. 그러면 엄청 많이 남죠. 요렇게 4%씩 하면 65세 된 시점에 한 달에 필요한 돈은 1,400만 원이에요. 네, 40년 뒤. 되게 적게 사도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 기간이 되게 길어서 그래요. 한 달에 진짜 막 적게 사도 되는데, 근데 이럴 때는
우리 좀 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기간에서는 연평균 20% 나오기 쉽지 않아요. 연평균 이 금액 성장률을 줄여야 돼요. 15%. 우리가 S&P 500이 연평균 10% 정도 됐잖아요. 비트코인도 한 40년 뒤잡으면 연평균 20% 30% 성장이 쉽지 않죠. 좀 더 보수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도 이 자산의 희소성 때문에 일반 지수보다는 훨씬 높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15% 낮추면. 그러면은 한 달에 20만 원씩만 하면 되는데요. 20만 원씩을 40년 동안 한 달에 좀 넌센스 하니까 그냥 0.12 비트코인 정도를 지금 사가지고 한 40년 동안 개인 지갑 넣어놓고 그냥 잠궈버려요. 40년 뒤에 꺼내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꾸준히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드니까. 뭐 사는 방법은 지금 한 번에 0.12를 사도 되고 이렇게 사도 되겠죠. 또 다른 나이로 혹시 좀 해볼 좀 케이스 있으세요? 5년 뒤요. 60세로 넣어보면 되겠네요. 앞으로 5년 뒤까지의 비트코인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난 5년간 비트코인의 연평균 성장률은 한 7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은 15%가 아니라 다른 시뮬레이터에서 30%를 잡았거든요.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더 시장 전망을 봐서도 좀 보수적으로 한 거지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2.4비트 정도? 네. 요렇게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이 요게 지금 제가 4% 룰을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을 평균 2.5가 아니라 체감 인플레이션이 4%를 적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들을 되게 보수적으로 넣어놓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간다면 이 4% 룰은 아까 주식 채권 비중에서 나온 이제 통계 값이거든요. 근데 주식 채권은 수익률이 연 한 5에서 10% 정도 자산이기 때문에 4%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란 자산, 과거의 연평균 50, 70% 성장했고 앞으로 한 20%, 30% 성장하는 이 자산을 가지고 룰을 따로 이제 잡아본다면 4%가 아니라 오히려 6% 정도가 더 맞는 수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본인의 케이스 따라서 실제로 좀 적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비트코인이 한 앞으로 10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면 아마 연평균 성장률도 많이 좀 다운이 되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 자산의 연평균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하나의 팩터가 연평균 성장률을 몇 프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랐잖아요. 여기 보면 요거는 과거예요. 과거 3년, 5년, 10년.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지 먼저 볼게요. 과거에는 최근 3년 지금 이제 85,000불까지 빠졌잖아요. 85,000불까지 빠진 상태에서 수익률이에요. 과거 3년은 비트코인 73%고 금이 한 32%. 올해는 비트코인이 빠졌죠. 특정 해나 특정 분기는 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큰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금이 많이 올랐죠. 근데 긴 시기열에서 보면 3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73% 올랐고 연평균이에요. 연평균 성장률. 금이 32%, 은이 32%, 나스닥 100 지수가 28% 올랐고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S&P 500이 18% 올랐어요. 연평균 성장률. 5년으로 보면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비트코인은 35%예요. 그리고 금은 17% 올랐고 은은 16% 올랐고 나스닥 100은 15% 올랐어요. 길면 길수록 이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연평균 성장률을 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댓글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연평균 20% 성장이 어떤 성장률인지 아냐, 얼마나 대단한 성장률인지 아냐. 맞아요. 연평균 20% 성장한 자산을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게 수익을 낸 사람이 워렌 버핏 정도밖에 없죠. 더 10년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이제 10년 정도 가면 비트코인이 뭐 완전 초기는 아닙니다만 뭐 초기 정도라서 좀 왜곡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한 75%, 금은 이제 14%, 은은 13%, 나스닥 17%, S&P 500 12%. 나머지는 이렇게 결국 한 10에서 10%를 좀 아웃퍼폼 하거나 좀 적거나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미래는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우리 자산 운용사 중에 한 곳,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리서치와 또 자산을 운영하는 아크인베스트 가져와 볼게요. 이게 뭐 사실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좋은 인재들이 분석한 값이니까요. 참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2030년 기준으로 보면 베어리시예요. 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뭐 저희는 가격이 아니라 연평균 성장률 관점에서 보자고요. CAGR 가장 안 좋을 때 연평균 20% 전망한 거고 베이스 케이스, 기본 케이스가 한 40% 성장 전망한 거고
이제 아주 불케이스, 이제 강세장을 감안할 때는 58% 성장을 전망한 겁니다. 요 정도로 전망을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저희는 아까 전에 5년 기준에서 아까 제가 30% 넣은 게 이제 여기서는 5년 기준에 기본 케이스가 40%니까 그런 어느 중간을 좀 택한 거고, 아까 뭐 10년 기준에서는 이제 25%를 잡은 것도 이런 전망들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건 아니다. 15년 기준으로 20% 잡았거든요. 15년 20%. 이런 추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잡은 건 아니다. 아까도 어떤 이제 학생이 이제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비트코인이 뭐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비트코인의 자산에 좀 맞는 이제 가격 모델링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근접한 어떤 통계적 수치를 내는 게 여기 이제 파워로우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뭐냐면 쭉 봤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그냥 무작위로 질서 없이 그냥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렇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좀 로그 함수를 좀 따르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근접해서 올라가더라라는 걸 좀 발견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좀 수치 모델링을 한 케이스예요. 이 지오반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그래서 요게 이제 녹색 선이 이제 파워로우 모델의 기본 이제 성장 곡선이고 거기에 뭐 때로는 시장이 2017년도, 21년처럼 과열이 돼가지고 이 녹색 선보다 훨씬 더 높게 가격이 올라간 적도 있지만 또 때로는 2022년도, 뭐 2018년도, 14년도 이런 데처럼 시장이 갑자기 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져가지고 녹색 선보다 낮게 갈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녹색 기본적인 가격 선을 따라서 간다. 이 로그 함수로 그런 이제 모델이고 혹시 비트코인이 우상향한다라고 이거 무조건 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막 사기 때문에 기관들이 막 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를 거야.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를 거야. 작년에 되게 많았고요. 이런 논리 약간 조금 단기 트레이딩은 아닌데 특정 어떤 이슈를 좀 기반으로 해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 전략자산 채택 안 했잖아요. 법안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산을 길게 보유해야 될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이 이걸 계속 사. 이런 걸 믿고 이제 비트코인 우상향을 하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하는 기업들을 MSCI 지수에서 빼겠다라는 거거든요. 본업이 아니라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나 저항 세력들의 이런 제도나 바뀜에 따라서 야, 그러면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왜냐하면 그런 이슈들은 내가 보면 다 바뀌더라고요. 이게 어떨 때 그 이슈 때문에 올랐는데 결국 그 이슈 때문에 떨어져. 참고는 좋은데 우리는 이제 5년, 10년 길게 봐야 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상위 개념에 진짜 변하지 않는 뭔가를 바라보고 이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이게 진짜 맞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건 맞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인데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낙관론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생각보다 여러분 보수적이긴 해요. 혹시나 뭐 유튜브 채널 보셨던 분들은 뭐야 저 간다는 얘기도 하고 안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막 지르지도 않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시장을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런 경우 많이 봐가지고 너무 단기 확신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결국 모든 자산 가격은 우리 사장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통화량으로 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그냥 자산 가격이 올라요. 그 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M2가 증가를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 화폐로 측정되는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맞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M2가 늘어나면 모든 자산 가격은 이제 그걸로 측정되기 때문에 밀려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실제로 통화량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좀 되면 그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지금이 71년도에 닉슨 쇼크 이후에는 신용 기반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신용 기반 경제는 통화량이
줄어들면 사실상 붕괴되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 뭐냐면 은행 대출이 줄어들어. 은행 대출이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이 잘 안 되겠네요. 기업이 잘 안 되면 고용이 감소하고요. 고용이 또 감소하면 또 소비 감소하면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 확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거기에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도 이런 통화 확대를 되게 부추기거나 장려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민주주의가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정책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좋아지는, 경기가 부양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푸는 거라서, 세금을 거두는 행위는 되게 어려운 행위고 돈을 푸는 행위가 가장 경기를 부양이 좋은 저거기 때문에 뭐 재정 확대, 뭐 통화 정책도 그렇고 부채 확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통화가 확대되는데, 그러면 통화가 확대되는 이 환경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라야 되는 이유인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자산이 가장 희소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공급이 절대 늘지 않는 자산이 가격이 오르지 않게 만들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산의 수요, 구조적인 수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과열된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제도권 자산이 되면서 ETF가 승인된 지 딱 2년 이제 됐잖아요. 만 2년 이제 조금 있으면 돼가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고, 그리고 디지털화된 자산이 늘어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RWA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자산은 토큰화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 세상에서의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이 디지털 세상에서 유동성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수요가 하나가 있고, 거기 하나가 더 붙이면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뀜으로 따라서 이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공급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이 통화량이 늘어난 환경에서 반드시 수요가 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수요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이 세계 질서가 변함에 따라서 이 자산 수요가 생기는데, 이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게 결국 우리가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는 환경으로 넘어가잖아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환경을 말하는데, 국가 간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기존에 있는 우리 모든 자산이나 금융망들은 국가 간의 신뢰가 담보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이 환경들이에요. 뭐 우리가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망도 그렇고, 미국 국채를 우리가 가장 신뢰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뭐 주식, 채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 간의 신뢰가 담보되는 것을 기반으로 이 자산과 금융망이 흘러왔는데, 그게 딱 깨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의 달러 기반 자산들이 다 동결돼 버렸잖아요. 미 국채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 판이 다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마지막 정리해보면,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국가 간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질 때, 앞으로 30년을 말하죠. 우리는 어떤 자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냐.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은 중립적 자산을만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금이 그런 자산이에요. 금. 지난 5,000년 동안 그런 자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게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세상에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 결국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데, 인프라는 또 비트코인의 영역이 사실 아닌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더리움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 자산이 되게 중요해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낙관론의 근거는 방금 얘기한 그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틀어지거나 하다면 갑자기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뭐 2,100만 개, 4,200만 개 된다든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갑자기 무너져서 해킹이 된다든지, 몇 가지 이런 요소들 있죠. 갑자기 이제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는 환경이 아니라 통화량이 계속 줄어드는 환경이 된다든지, 뭐 이런 큰 범위에서 이게 바뀌지 않는 한에는 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낙관론은 되게 강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